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이번에 이제 당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제패하게 됐었었는가. 중세시대 때 대표적인 중국의 국가를 말해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당나라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근데 이 당나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또 우리나라 역사도 같이 나오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옛날 기억을 잘 되살려 보면서 그러면서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는 216페이지, 포인트는 2페이지에 해당됩니다.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위진남북조 시대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중국은 몇백 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서 엄청나게 분열이 되어 있었었죠. 자, 그랬었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통일했었던 나라가 바로 어디죠? 맨 마지막에 있었던 나라, 바로 그 나라 이름은 기억은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수나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나라가 어떻게 등장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때 당시에 이 중국은 남쪽에는 남조의 마지막 왕조였던 진나라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 북쪽에서는 이때 당시에 바로 이쪽에는 북주, 이쪽에서는 북제라고 하는 건 나라가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당시에 이 북주 쪽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장군이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 바로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북주의 외척 출신이었었던 이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북제를 침공했는데 그만 여기에서 북제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중국은 바로 북제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 북중국 지역이 전부 다 통일이 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 양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됐었죠. 근데 그 찔렀던 인기가 임금을 넘어선 겁니다. 양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황제를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세웠던 나라가 수라고 한 나라였었죠. 자, 수라고 한 나라를 딱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수나라는 맨 마지막에 나머지 있었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양쯔강을 지나가 가지고서 바로 여기 남쪽에 있었던 진나라까지 공격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진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즉 중국의 분열시대 위진남북조 시대가 드디어 수라고 하는 건 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이때 당시에 이 수나라의 그 위세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때쯤에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신라가 한참 이제 성장하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성장이 가능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이 분열돼 있어 가지고서 한반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북쪽 지역에서는 돌궐, 나중에 이제 투르크라고, 유럽 쪽에서는 투르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돌궐족들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힘이 셌었기 때문에 당시에 중국 쪽에서는 이 돌궐을 이제 서로 자기 편을 만들려고, 북제나 북주는 자기 편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외교적인 술수 같은 것도 많이 벌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자,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중국 전체를 바로 수라고 한 나라가 통일하게 된 거예요. 사이즈만 봐도 솔직히 말해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나라는 굉장히 커다란 그런 몸집을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에게 이제 바로 중국이 통일됐으니까 이제 까불지 마라, 이런 식의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 중국의 사이즈에 놀라가지고서 항복을 형님 대우를 해줬었던, 조공을 받았었던 그런 나라들도 꽤 많이 있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저항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었죠. 바로 이 수나라를 세웠던 이 양견은 바로 수문제라고 하는 그 황제로서 즉위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이렇게 통일했던 나라들을 나름대로 잘 다스려 나가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새롭게 통합되었던 그런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무조건 나에게 충성을 바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갖지 않을 거 아닙니까?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정 정책을 펼쳐나가면서도 그 지역에 직접적으로 관리를 파견하면서 중앙정부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런 인물들을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행정력을 점차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중앙 집권화 노력을 열심히 펼쳐나가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관리로 뽑혔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가 명성에 의해서 뽑히는 그런 제도였었죠. 기억날까요? 한나라 때의 관리를 뽑는 제도, 바로 향거리 선제, 다른 말로 이제 효렴제라고도 얘기합니다. 효도와 그 다음에 청렴함, 이걸 보고서 뽑는다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효렴제하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지방의 명성이 높았던 그런
이 호족들의 자제들, 사람들을 총 9단계로 나눠가지고서 그 나누어진 등급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높이로 관리로 임명하는 제도, 바로 구품 중정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었죠. 중정관을 중앙에서 파견해서 인재들을 뽑는 그런 제도가 있었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제도 자체도 중정관으로 뽑히는 호족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가면 자기 지역에 비슷한 호족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지, 일반 뛰어난 명성을 갖고 있는 일반 백성들을 뽑을 리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호족이 국가의 관직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것의 결과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명성이 높아가지고서 관직에 뽑혔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글자 같은 걸 제대로 알고 있으라고 하는 법도 없고요. 이런 측면에 문제가 있게 되다 보니까 국가의 행정은 귀족들의 경우에는 고위관직을 거의 다 독점하긴 하는데 실질적인 일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일들은 하급에 있는 관리들에게 맡겨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고급 관료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고급 관료로 뽑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잘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 이제 착안했었던 이 수나라의 문제는 이른바 과거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과거제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선거제라고 보통 불렀었는데, 이 과거제, 즉 유교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얼마나 문장을 멋들어지게 잘 쓰는가. 왜? 공문서 같은 거 만들 때에 글을 적어도 잘 쓸 수 있어야지 행정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바로 이제 인재를 뽑는 제도인 과거제를 이때 당시에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중에 당나라 때 완성되는 삼성육부제를 완성합니다. 옛날엔 주먹구구식으로 혹은 한 명의 관리가 너무 넓은, 너무 커다란 업무들을 담당해가지고서 이제 일에 과부하가 오게 돼가지고 국가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벌어지기도 했었었는데, 이것을 이 국가의 행정 과 관련된 일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서 통치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성들에게 바로 토지를 골고루 나눠줬었어요. 이 균준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설명을 할게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엄청나게 혼란에 빠져 있었던, 그리고 맨날 허구나 전쟁을 해가지고서 이 전쟁을 피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난민들에게 국가는 공짜로 토지를 준 거예요. 국가가 공짜로 토지를 주게 되니까 그들은 당장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땅이 생기게 된 거죠. 바로 그 땅에서부터 바로 국가가 세금을 걷게 되었으니, 이것은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생기니까 좋은 것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가에게 놀고 있는 땅을 백성들에게 줘가지고서 거기서부터 세금을 받게 되다 보니까 수입이 생겨가지고 좋은 것이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 균전제라고 하는 것이 이미 부귀 시대 때부터 존재했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정착을 시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수문제 때에 균전제를 실시했었던 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수문제는 다음 때의 황제를 누구를 삼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제 이 수문제의 눈에 잘 들어온, 약간 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알랑방구를 잘 꼈었던 그런 아들이 바로 이때 당시에 다음 때의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수양제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수양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수양제가 황제의 자리로 즉위하면서 꿈꿨었던 것은 아마도 위대한 중국과 그 위대한 중국을 통치하는 자신을 생각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만약 이제 중국이 위대한 중국이 되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이민족 국가들이 전부 다 수나라를 막 우러러보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웬만한 이민족 국가들은 전부 다 중국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형식적이긴 하나 중국에게 이제 형님 대우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약간 좀 삐딱선을 타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쪽에 있었던 이 고구려와 그 다음에 돌고래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돌고래의 경우에는 몇 번의 이제 공격을 통해 가지고서 돌고래 일부를 복속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굴족은 수나라의 그런 세력만 잠깐 물러났다 하면 다시 또 들고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돌고래 아주 중요한 친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죠. 이 고구려는 좀 더 심각해요. 중간중간에 이 수나라에게 조공을 바친 것은 맞기는 한데 이미 수문제 시절 때부터
이 수나라에게, 통일된 수나라에게 선빵을 날려버립니다. 몇 번에 걸쳐가지고서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여기를 침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발칙한 바로 이 고구려를 그냥 냅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었던 이 수나라는 이미 수 문제 때에 무려 30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고구려를 침공했었지만 이게 실패를 했거든요. 뭐 기록상에서는 큰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서 사람들이 정말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었지만, 자, 그래가지고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전에 수업 시간 때 배웠다시피 수양제는 113만 대군의 군대를 동원하기 전에 바로 다음과 같은 사전 작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 이쪽에 이제 흘러가는 강이 있죠? 무슨 강입니까? 밑에 있죠? 바로 양쯔강. 자, 이쪽에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있죠? 무슨 강입니까? 바로 황허강.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 이쪽에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이쪽에 흘러가는 강, 이 강의 이름은 바로 기억날까요? 야오허강.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몇 개씩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강물들이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수나라는 여기 북쪽 지역에 있는 군대를 고구려에 보내는 것은 쉬운데 남쪽 멸망했던 진나라의 군대들, 항복했던 진나라의 군대들도 다 동원해가지고서 고구려를 침공하러 보내기에는 너무 먼 겁니다. 거기다가 얘네들을 하루아침에 여기서까지 끝까지 데려오는 것도 힘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게 되면 얼마나 이 군인들이 힘들겠어요.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이때 당시에 수양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이르는 건 지역을 삽들고 팠어요. 여러분들, 삽들고 파는데 그 삽들고 판 정도가 어느 정도 크기냐? 여러분들, 교과서 2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말이죠. 거기에 막 배들이 둥둥 떠다니죠? 여러분들, 바로 그 정도로 굉장히 넓게 큰 강처럼 이것을 다 파버렸단 말입니다. 혹은 일부 구간에서는 좀 작은 강처럼 되었다 볼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 양쪽에 있는 강들 전부 다 물길을 이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뭘 했느냐? 바로 남쪽에 있는 그런 군인들을 배를 타게 해가지고서 이들을 바로 이 고구려가 있는 이 탁군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근처까지 전부 다 모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113만 대군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서 강제 노역을 시켜가지고서 여기를 팠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나중에 가서 백성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이 대운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순수하게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당장에는 백성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운하를 건설해가지고서 고구려 원정을 하는데 열심히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알죠? 114만 대군을 동원해서 야오허강, 요하를 건너서 이쪽에서는 요동성을 공격했었지만 요동성은 항복하지 않았고, 이것에 그 고구려의 가장 강력한 무기 겨울철이 오는 것을 막 피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수양제는 바로 우중문 장군에게 30만 명에 해당하는 특공대, 별동대라고 하죠. 이 별동대를 동원해가지고서 고구려의 수도에 있었던 평양성을 공격하러 가게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지 않습니까? 을진문도 장군에 의해서 살수대첩에서 완전히 까이게 됐던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수나라는 엄청나게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수양제는 바로 남자로서, 황제로서 자존심밖에 없는 남자예요. 저 변방의 조그만 나라한테 이렇게 까인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짓밟아 줘야겠다는 생각에 다음번에는 다시 한 번 또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공격을 하러 갔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한 번 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고구려를 또 침공하게 되죠. 고구려는 결과적으로는 겉으로는 수나라에게 고개를 숙인 척 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로 이 수나라가 고구려에게 완전하게 이 공격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이 오게 됐었냐면 동쪽으로 가지 마라, 동쪽으로 가지 마라, 동쪽에 가면 개죽음 당한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중국 쪽에서의 노래가 만들어질 정도였던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노래가 불려질 정도였었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 수양제는 바로 철저하게
패배를 하게 되었고 민심이 여기에 대해서 떠나가게 되었으며 당연히 이미 무리한 토목공사 요것만 하나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불안했던 사항인데 옛날에 실제로 누구야 그 진시황 같은 경우에도 토목공사와 법가사상 너무 가혹하게 해가지고서 나라가 망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수양제는 대운하를 만들면서 너무 무리하게 토목공사를 벌였고 거기다 또 한 가지 고구려에 대한 대외 원정을 너무 무리하게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개죽음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다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반란 끝에 수양제는 바로 고구려를 공격하러 갔었던 군대를 뒤를 돌려서 다시 본국으로 가서 그래서 그쪽에 있었던 여러 개의 반란 세력들을 진압하려고 했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서 시리에 잠겨있는 나날을 보낸 지 얼마 후에 바로 자신의 친위 부대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수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통일된 지 한 30년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됐었던 그런 시기라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 수나라는 멸망의 시대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주고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프린트 2페이지. 자, 수가 중국을 다시 통일하고 대운하를 건설하다. 동그라미 1번에 수의 통일에서는 자, 북주를 계승한 어느 나라가? 바로 수. 이 수가 북제를 멸망시킨 후 다음 줄에 바로 남조의 진을 정복하고 밑줄칩니다. 전국 통일을 했었던 황제가 바로 이 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2개. 이 수 문제는 조금 중요합니다. 자, 중앙 집권화 노력을 많이 기울였었는데 동그라미 1번 중앙에 자, 바로 국가를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중앙 집권 제도 바로 삼성육부제 빈칸에 적혔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백성들에게 토지를 줍니다. 무슨 제? 바로 균전제. 동그라미 2번 토지제도로 균전제 실시. 동그라미 3번 바로 과거제. 능력에 따라서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이 과거제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국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했었고요. 다음 때 황제였었던 수양제 별표 2개. 이 사람은 그 수나라를 망하게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빈칸에 적혔습니다. 대운하를 건설하죠. 밑줄. 다음 줄에 남북 간의 활발한 물자 유통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단 수양제 때는 그렇게는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후대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운하를 운용을 하게 되면서 그 결과 남북 간의 물자가 활발하게 이제 그 유통이 되게 되는데 이 대운하가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별표 1개 반. 멸망에서는 동그라미 1번 무리한 토목공사. 뭘 건설했죠? 대운하. 그 다음에 무리한 대외 원정. 어디를 원정했었죠? 바로 고구려. 자, 고구려 원정 실패. 이걸로 인해서 내란 동그라미. 이걸로 인해서 다음 줄에 멸망 밑줄을 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젠 당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머니 쪽에 그 사촌에 해당됐었던 이제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양제가 죽게 되자 자기를 따르는 세력을 동원해가지고서 당시에 군대를 동원해서 이 수나라의 원래 수도를 점령을 하고 장안성까지 전부 다 점령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 들고 일어났었던 모든 군웅들을 다 처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국가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당나라의 고조 이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여러분 기억날까요? 중국의 전한시대 때의 수도를 정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바로 장안성이었었죠. 후한이 뤄양이었었잖아요. 낙양. 자, 그랬다가 효문제 때 수도로 정했던 곳이 바로 뤄양, 낙양이었었죠. 이때 당시에 당나라는 장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놓게 됩니다. 장안성을 옮겨가가지고서 거기다가 수도를 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뤄양은 이제 이쪽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국을 통일하고 국가를 나름대로 잘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때 당시에 이 이연은 사실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뛰어났던 것은 그 사람의 아들이었었죠. 근데 그 사람의 아들 중에서 전국을 통일할 때 가장 커다란 공로를 세웠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나중에 당나라의 태종이 되는 이 이세민이 바로 자기 형이 황제가 되고 자기가 이제 제거당할까 무서웠었던 나머지 또 한 가지 황제 자리에 대한 야심이 되게 크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혐오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자기 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한 궁궐에다가 유폐 가둬버려요. 그리고서 당나라의 제2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실질적인 권력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당태종인데 이 당태종은 야심가입니다.
바로 주변에 있던 여러 개의 이민족 국가들을 전부 다 복속을 시키고 위대한 당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단은 이제 야심가기 때문에 굳이 따져본다고 한다면 조선시대 때 태종 이방원과 약간 좀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정치 하나는 정말 끝내주기 잘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른바 첫 번째, 율령체제라고 하는 것을 완성합니다. 즉, 율령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국가의 법이에요. 하나는 형법, 잘못을 했을 때 재판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법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의 기구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기구가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뭐 이런 식의 행정과 관련된 법들을 이 당나라 당태종 때 거의 완성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완성되었었던 바로 행정제도가, 우리도 이제 예전에 배운 적이 있죠. 고려 시대 때에 바로 고려가 이거 비슷한 형태의 정치제도를 만들기도 했었잖아요. 이른바 상서성, 중서성, 문화성으로 나뉘어지는 삼성육부제라고 하는 것을 이때 당시에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 중서성과 문화성과 상서성은 사실상 국가의 최고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가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서로 협의를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상서성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상서성의 업무를 크게 6개로 나누게 된 거죠. 하나는 바로 관리의 인사, 호, 국가 재정, 예, 외교, 교육, 그 다음에 각종 행사,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했고, 병, 군대와 관련된 것이고요. 형벌과 재판, 그 다음에 공, 국가에서 무슨 건축 같은 거 하는 것을, 이런 것을 담당하게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상서성입니다. 물론 여기 나온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관청도 있었지만, 바로 이 3개의 성과, 그 다음에 6개의 부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국정의 거의 대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아무리 바보 같은 인간이 황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국가는 잘 돌아가게 만드는 형태를 이때 당시에 완성하게 되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육부제를 딱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문제였었어요. 뭐냐면 이때 당시에 파편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국가의 지방에 있는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 세금을 걷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 당나라 때는 완전히 체계화를 시킵니다. 즉, 이 시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놀고 있는 땅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어딘가에 정착을 시켜야지, 정착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떠돌아다니는 거지대들에게 무슨 세금을 받겠습니까?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당나라의 조정에서는 바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정착을 시키고 그들에게 바로 먹고 살 수 있는 거리를 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이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한다면 국가가 잘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어떻게 썼느냐, 이 당나라에서는 바로 이렇게 모든 그런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기본적인 원칙이 그겁니다. 성인 남자 1명당, 여자는 아닙니다. 성인 남자 1명당 일정 정도에 해당하는 토지를 줍니다. 이 토지를 받은 백성들은 바로 그 토지를 가지고서 여기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바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국가는 옛날에 자기 토지가 있는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에 해당하는 세금을 걷는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조라고 해서 토지세를 일단은 걷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배정받았었던 그런 토지가 얼마 정도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는 매년마다 얼마 정도에 해당하는 이제 쌀이라든가 각종 곡식 같은 것을 국가에다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성인 남자들에 한해서 국가에게 매년마다 한 몇십일 정도에 해당하는 날짜 동안 국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가서 뭔가 막노동 같은 걸 해줘야 됩니다. 이걸 용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국가가 매번마다 공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받아도 되는 그 용을, 즉 노동력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는 갖다 바쳐야 되는 노동력의 양에 비례해서 바로 이 비단 같은 그런 특사품 같은 것을 국가에게 세금으로 대신 내게 했었습니다. 즉 노동력으로 바치거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현물로 갖다 바치게 한 것이라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특산물, 바로 그 지역의 특산품 같은 것을 이때 당시에 국가가 세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 토지를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서. 그리고 이것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없는 경우에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 당나라의 수도 근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세금을 내는 게 맞고, 전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의 백성들의 경우에는 이런 세금을 내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런 지역, 이렇게 국경선 근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 있는 세금을 서울까지 갖고 와가지고서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군대를 모집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이 지역에 다시 보내고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을 안 받습니다. 세금을 안 받는 대신에 바로 일단 토지를 주고 바로 그 토지를 받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바로 국가에게서부터 병사로서 차출이 돼요. 차출이 돼가지고서 거기서 군사훈련 받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싸움을 벌이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근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차출되었던 병사들에게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이냐?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식량 같은 것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국가는 토지를 주게 됨으로써 병사도 얻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각종 무기 같은 것도 다 얻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되게 싼 군인들이야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형태로 국가를 유지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멸망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많이 쳐들어오잖아요. 한 번 쳐들어왔다면 기본적으로 한 30만씩 쳐들어오고 나당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한 20만 정도가 쳐들어와 가지고서 신라가 굉장히 고전을 겪게 만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당나라의 부병제가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을 싸게 이렇게 이제 뽑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받는 방식을 완전히 확정을 짓게 됩니다. 여기 보다시피 균전제와 조용조 세금을 걷게 하고요. 또 한 가지 부병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수나라 때 시행되었었던 인재를 뽑는 제도인 이 과거제가 생각보다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확실하게 그 규모를 훨씬 더 넓혀가지고서 인재를 많이 뽑는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당나라의 관리들의 상당수는 과거제를 통해 가지고서 인재가 되는 경우가 점점점 그 비중이 많아지게 됩니다. 상당수는 아니고요. 그 비중이 점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대수 넘치겠다. 백성들은 전부 다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서 먹고 살만하지. 그 다음엔 이제 뭐밖에 안 남았습니까? 기지개 펴야죠. 바로 주변으로 이제 뻗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당시에 바로 북쪽에서는 돌골족이 있었었는데 이 돌골족을 공격을 해가지고서 돌골족을 일시적이나마 일단은 당나라에게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이긴 한데 고구려 유민 출신에 해당되는 그런 장군이었었죠. 고손지 장군 그런 사람을 시켜가지고서 당시에 이 서쪽 지역까지도 열심히 공격을 해가지고서 영역을 굉장히 많이 넓히고 심지어는 아바스 왕조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가 있는데 이 이슬람 국가하고 당나라의 군대가 이 중앙아시아 근처에서 대판 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나라가 패배를 하긴 했는데요. 자, 이렇게 영역을 확대해 나갔으며 그 다음 단계 가서 이번에 고구려를 칩니다. 고구려를 치는데 고구려가 점령되나요? 안 되죠. 당대적 미친 듯이 공격하러 갔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됐기 때문에 몇 번 공격하러 갔다가 결과적으로 실패해가지고서 나중에 뭐 일설에 의하면은 뭐 안시성 싸움 기억나죠 여러분들? 바로 안시성 성주의 양만춘에게 이제 화살을 맞고서 한쪽 눈이 멀었다는 등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속설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당하게 되면서 이 당태종은 이제 죽을 때 이제 유언으로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죽을 때 절대로 내 후손들에게 이야기한다. 딴 건 몰라도 고구려는 건드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당태종은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식들이 그 말을 듣지는 않죠. 여러분들. 자, 바로 그 뒤를 이어서 황제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여기 보이는 당고종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당고종은 이제 사실 백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구려도 그렇고 둘 다 이제 망조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백제에서는 의자왕이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폭정을 너무 많이 벌였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궐과 그 다음에 고구려와 백제와 여긴 적지 않았었지만 바로 이쪽에 있었던 일본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당나라와 같이 신라가 연결되는 그런 형태의 십자형 외교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랬었는데 여기에서 이 당나라가 생각했을 때 이 십자형 외교 중에서 돌궐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맨날 어딘가 도망가니까 쫓아가다가 힘들어가지고 못 잡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암만 공격해도 못 잡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 멀어서 바다 건너서 배 타고 가다가 이제 전부 다 침몰해서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다 보니까 못 잡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깝다 볼 수 있는 백제를 먼저 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백제를 공격했는데 이게 성공했네요. 그래서 백제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신라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연개소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개소문의 그런 지휘 아래 완전히 나당 연합군은 박살이 나버리죠. 그러나
나중에 가서 바로 이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 첫째 아들이었었던 연남생이 고구려를 배신하고 당나라에게 항복을 한 다음에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 결과 고구려는 몇백 년에 걸친 그런 역사를 마감하고 당나라의 소속이 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들을 전부 다 넘기지 않으려고 했던 신라는 이른바 바로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었고, 그 결과 신라는 당시에 백제 유민과 그 다음에 고구려 유민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미친 듯이 당나라와 싸움을 벌였으며 심지어 말갈족하고도 손잡았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당나라가 신라를 확실하게 눌러주기 위해서 기별포 해전과 매소성 전투, 여기에서 당나라를 크게 무너뜨리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당나라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대규모의 군대를 다시 한 번 더 신라를 보내려고 했는데 그 찰나에 갑자기 이쪽에 있었던 토번이 새롭게 점령하고 있었던 실크로드가 있는 지역을 또 공격하는 바람에 이것을 막지 못해가지고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군대를 이쪽으로 돌려버리면서 자연스럽게 신라와 화해를 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나라는 당시에 이 넓은 지역들을 다 장악을 해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됐던 것이에요. 물론 얼마 후에 발해의 대조영이 바로 이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서 거란족이 일으켰던 그런 반란을 이용해서 이 지역에다가 발해를 세우게 되면서 다시 이 만주 지역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다시 들어오긴 했었지만,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을 해요. 하지만 항상 그렇죠. 달도 차면 이제 기울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당나라가 그렇게 잘 나갔었으나 당고종 다음 때에는 당고종의 부인이었던 황후가 자기가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황태자를 밀어내고 자기가 황제가 되죠. 그게 바로 측천무라고 하는 사람이죠. 중국 최초이자 최후의 여황제. 하지만 그 여황제도 자기 아들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고 황실 안에서 암투가 되게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근데 그 암투의 맨 마지막에 황제 후보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모든 나머지 경쟁자들을 전부 제거하고 자기가 황제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토종이 통치했던 그 시기의 연호가 정관이라고 했었거든요. 이 정관 시대 때 일어났었던 그런 그 통치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이때 당시에 중국의 모든 황제들이 이때 당시에 시행했었던 그런 통치를 모범으로 삼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시행했었던 이 통치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관의 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엄청나게 정치를 잘하게 됐었던 그 모든 경쟁자들 다 물리치고서 황제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당나라의 현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당 현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국가를 정말 잘 다스렸고 나름대로 국가가 잘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나 이 당나라 현종이 한눈에 사랑에 빠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자기 며느리. 여러분들, 자기 며느리였었던 사람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태자를 파혼시켜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를 자신의 이제 그 뭐라고 할까 후궁으로 삼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양귀비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죠. 귀비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 후궁 중에서 가장 높은 첩지를 받은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양귀비와 사랑에 빠져가지고서 국가를 다스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양귀비와 현종은 사랑 노음에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너무 사랑하면 주변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 당 현종은 그동안 국가를 잘 다스려 나갔었었는데 어떤 게 벌어졌냐면 국가를 제대로 통치를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때문에 국정은 누가 담당했었느냐? 양귀비의 오빠였었던 양국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각 지역에 보통 이제 안동 도호부와 같은 도호부라고 하는 지방의 변방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여러 개의 군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적들이 침공하는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자 바로 반 정도는 옛날 그 제후처럼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까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장군, 이른바 절도사라고 하는 그런 직위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그 절도사를 번진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도호부 대신에 만들어가지고서 여러 군데다가 이것을 만든 다음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절도사를 설치해서 이 지역의 절도사가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는 그런 역할을 만들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양귀비의 마음을 흔들었던 사람이 바로 현재 그 신장 위구르 지역 근처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위구르인 중에 한 명에 볼 수 있었던 바로 안록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안록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그렇게 그 입에 꿀만 담은 것 같은 그런 말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양귀비에게 얼마나 그렇게 아첨을 잘 떨었는지 나중에 가서는 이때 당시에 당나라가 갖고 있었던 모든 절도사 행정구역 있죠? 이 행정구역의 3분의 1을 전부 다가 바로 이 안록산에게 넘겨줄 정도로 양귀비는 이 안록산을 완전히 신임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정치 싸움에서 바로 양귀비의 오빠 양국준과 안록산이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다가 안록산이 이 양국충에게 제거를 당하게 될 위기에 빠지게 되자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당나라의 수도까지 함락시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른바 이것이 바로 안록산의 난 혹은 안록산과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난을 이어나갔었던 사사명의 난이라고 해서 안사의 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 이 안사의 난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당나라의 기세를 완전히 한풀 꺾어버립니다. 이 안록산의 난의 결과 이 당나라는 굉장히 쇠퇴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먼저 이미 나눠줄 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에게 나눠줄 토지가 많아서 그들을 정착시키는데 균전제라고 하는 제도가 되게 잘 사용됐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진 것에 비교해서 봤을 때 농토로서 나눠줄 만한 그런 곳이 그다지 많지 않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높은 고위관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바로 국가의 균전으로 몰수당하지 않을 여러 개의 땅들을 강제로 이제 점유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서 대토지를 갖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됐고 그것만큼 농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땅이 모자라게 됩니다. 균전제 자체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소유용조 제도와 그다음에 부병제가 실시가 되려고 한다면 국가가 백성들에게 나눠줄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토지가 전부 다 얘네들이 다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인구수가 증가해가지고서 나눠줄 토지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자 국가가 이미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갑자기 안사의 난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안사의 난이 진압됩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진압되는 과정 중에서 커다랗게 공로를 세웠던 장군들이 국가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상을 주겠다. 어떤 관직을 줄까? 했더니 이들이 하나같이 원했던 게 바로 뭐냐면 나는 바로 절도사의 자리로 임명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록산이 절도사가 돼가지고서 이 지역에 있는 군대들을 사사롭게 자기의 군대로 만들어가지고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당나라 입장에서는 절도사를 없애야 되는 것이 맞는데 바로 안사의 난을 진압했었던 장군들이 전부 다 자기를 절도사로 임명해달라고 하니까 임명을 안 해주면 얘네들이 또 반란이 일어나면 또 골치가 아픈 거잖아요. 그리고 공로를 세웠던 장군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했었던 번진, 즉 절도사를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영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원래 절도사가 필요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에 걸쳐서 절도사를 안쪽 지역까지 전부 다 설치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당나라 완전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절도사들끼리의 그런 뭐라고 할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심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간에 유지는 됐어요. 어떻게까지는 유지는 됐는데 중앙 권력 자체도 자기네들끼리 붕당을 이루어서 이때 당시에 신하들끼리 정말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는 것이 있었고 환관들의 싸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절도사가 권한이 세다 보니까 절도사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다가 오히려 황제 쪽이 당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러던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터졌느냐? 바로 이른바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난이 터집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요? 한나라 시대 때 시행했었던 특정 물품들을 가지고서 국가가 전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게 해서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수익으로 군사 비용을 마련하게 했었던 그런 제도가 있었었죠. 기억날까요? 바로 한나라 때 시행했었던 제도가 바로 영철 전매제잖아요. 근데 그 전매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특히 소금은 끝까지 이 전매제가 웬만하면 포기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국가가 소금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금을 밀매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금 1kg에 50만 원 하면 소금 밀매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10,000원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서 소금을 생산하고 이것을 25만 원에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예요? 25배가 되는 거잖아요. 국가한테 안 걸리게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소금 밀매업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국가는 바로 이렇게 소금 밀매업을 하는 사람들을 거의 적대시하면서 얘네들을 색출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됐고 이것의 결과 당시에
이 소금 밀매업을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손 중에 한 명이었던 황소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에 반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 양쯔강이 있던 지역을 일컬어서 우리는 강남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강남 지역은 유일하게 절도사가 설치가 안 됐던 곳이에요. 때문에 여기서 나왔던 세금으로 국가가 잘 유지가 됐던 곳인데, 이 강남 지역에서 반란이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의 국가 재정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겠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 황소의 난은 진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황소의 가장 중요한 부장이었었던 주전충이라고 하는 사람을 당나라가 바로 이 황소 쪽에서부터 빼와가지고 너 절도사를 임명을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황소 배반해 라고 해서 이 주전충이라는 사람이 황소를 배반해가지고서 황소가 패배를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전충이 이때 당시에 절도사로 임명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절도사로 임명되고 보니까 당나라 황실이 완전히 개판인 겁니다. 완전 망조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망조 들었네? 그럼 먹어버려야지 해가지고서 당시에 주전충은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을 쳐들어가가지고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었던 당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머지 절도사들이 당나라를 보호하겠다, 혹은 당나라를 계승하겠다, 혹은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겠다, 주전충 밉다라고 해서 다 반란을 일으키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화북 지역에는 큰 국가가 5개 국가가 차례대로 흥했다 망했다 하고요. 화북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엔 10개 나라가 이제 일어났다 망했다 하는 5대 19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펼쳐지게 되면서 당나라는 드디어 역사 속에서 그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당나라는 첫 번째,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 걷는 제도를 첫 번째, 처음에는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근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백성들이 국가가 보통 백성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백성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국가가 세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조를 백성들한테 거둘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국가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이 국가는 바로 양세법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를 실시해서 백성들의 토지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세금을 걷는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2번에 걸쳐 가지고서 백성들에게서부터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 따라 가지고서 세금을 걷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게 되고요. 부병제 역시 시행할 수가 없겠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걷어들였던 세금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서 군인들을 모집을 합니다. 직업 군인들을 모집하는 그런 제도가 실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당나라의 세금 제도가 당나라 후기 때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3페이지에 2번 당일 통치제도를 정비하다. 건국 동그라미 밑줄 칩니다.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의 멸망 후 빈칸에 적겠습니다. 어디다가 도읍했다고요? 바로 장안. 이 장안성에다가 도읍을 했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장안. 자, 그 다음에 전국 통일 밑줄. 발전에선 당태종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2개. 당태종 동그라미 1번 율령체제를 완성합니다. 즉 동그라미 기역 삼성육부의 중앙정치 조직을 만들고 동그라미 니은 백성들에게 토지를 줍니다. 무슨 제? 바로 균전제. 동그라미 디귿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죠. 조용조, 토지세, 노동력세, 그리고 특산품세. 리을, 바로 백성들에게 토지를 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 군대를 가게 한 제도, 바로 부병제를 실시하게 됐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제 과거제를 확대했으며 동그라미 3번 돌고를 복속시켜서 동서교육론을 확보합니다. 이때 당시 시행했었던 이 당나라 태종의 통치가 너무나도 위대했기 때문에 역사에선 이것을 바로 당나라 태종 시대 때의 연호를 본따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정관의 치, 정관의 치. 자, 근데 당고종 동그라미 칩니다. 밑줄 칩니다. 신라와 연계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킴. 거짓말 쇠퇴합니다. 즉,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대토지 소유로 농민들이 몰락합니다. 동그라미 2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안사의 난, 안록산과 사사명의 난이라고 하죠. 변경에 설치했었던 번진 사령관은 절도사라고 합니다. 자, 절도사가 변경에만 국경선 근처에만 설치가 됐었는데 이것이 국경선 안쪽으로 다 설치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당나라 장국은 절도사에게 먹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중앙의 권력 다툼이 심해졌고 동그라미 2번 지방 절도사의 권한이 강화해졌으며 자, 동그라미 이제 3번입니다. 멸망에서는 9세기 말 빈칸을 적겠습니다. 자, 뭡니까? 바로
황소의 난. 황소의 난으로 혼란이 가속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절도사 누구에게 멸망당했다고요? 최종적으로 바로 주전충에게 멸망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5대 19 시대가 진행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밑에 나와 있는 도표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고요. 맨 밑에 있는 이 그림을 참고하여 기역에서부터 디귿에 들어갈 말을 써보자. 자, 기역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여기는 도표죠. 바로 균전제입니다.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말은 부병제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당나라 후기 때는 장원제에서 그 다음에 조용조제가 양세법으로 1년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세금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이제 징수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병제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이고 많이 했네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